네, 이번 시간은 손석우 경제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제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이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상관세, 자동차, 철강 등 상목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한미 2+2 통상협의, 먼저 협의를 시작한 일본과 비교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한국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 없었습니다. 일본 측은 협상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 등장으로 당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일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참모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백악관으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인원 제한으로 협상장엔 극소수만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던데,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 측으로서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처럼 협상장에 직접 나타나서 뭔가 분위기를 흔들려고 했다면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이미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사례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나타났을 때의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마련을 해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협상에 물꼬를 틀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로서도 상당히 호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 즉흥성에 대비해서 미리 문답을 짜서 공부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면서 준비를 하는 나라고, 이번 협상도 마찬가지로 무려 버스 10대가 도열했을 정도로 엄청난 협상단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른바 힘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이게 다 흔들려서 일종의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이, 그리고 다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지원 사격을 준비했었던 각각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이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좀 정신없이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저자세로 나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거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도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날 우리와의 협상에 대해서 이런 일절 언급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어떤 협상에서 한번 나타난 걸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고, 우리나라의 협상에 굳이 직접 개입할 필요는 초반부터는 없을 것이다라고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과 달랐던 점은 또 있습니다.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국 협상단이 빠른 협상을 원하는 미국에게 전체 협상의 얼개와 시간표를 미리 제시하는 전략을 좀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전략이 좀 제대로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여러 남은 변수들이 있어서 이게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는 앞으로의 실무진 협상을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의 협상 목적과 미국의 협상 목적이 분명히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협상이 기존에 해왔던 다른 통상 협상과는 아예 순서가 바뀌었죠. 보통 이런 식의 그 통상 협상은 실무단에서 의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좁혀가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최종 확정을 짓는 방식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 당시에 실무단, 공식 실무단 협상만 8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인 거죠. 이건 이제 의제와 협상 시점까지를 정해놓고 진행하자라는 거는 조금 빠른 협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어떤 미국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도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성과물을 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을 충족을 시켜주고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끌어내려고 하는 양보안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과 다른 한국만의 또 다른 숨은 전략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앞서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굴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마가 모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빨간 모자를 쓰거나 지금 보이시죠? 저 빨간 모자를 쓰면서 또 스스로를 격하한 표현을 쓰면서 굴욕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미 협상에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먼저 이 한미 화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빨간 넥타이를 골라서 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관심이 많은 이 조선업과 관련된 LNG 운반선 모양이 담긴 기념 주화를 줬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주화, 기념 주화인데요. LNG 선과 또 거북선의 모습도 보이시죠? 우리만의 어떤 숨은 전략, K조선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저 선물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간결하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보통 이런 저런 외교 현장에서는 뭐 넥타이 색깔이라든지 뭐 주고받는 선물 이런 것들에 다 의무와 뜻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맸던 빨간 넥타이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네요. 네, 이제 나오죠. 빨강색 이제 한미 간에 어떤 걸 상징하냐면 6.25 전쟁에 이제 미국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미국을 피로 맺어진 사이 혈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 빨간색을 보통 한국과 미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색깔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기념주화 좀 전에 나왔었지만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북선이 있고 또 한 면에는 세계를 제패한 한국의 선박을 새겨놨죠. 우리 조선업의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상징하는 그런 주화를 선물로 준 겁니다. 미국이 우리와의 조선업 협력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건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협력을 해주자고 할 테니 윈윈하자는 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물이 아닐까 해석을 해봅니다. 예, 미국 측은요,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합의도 가능하다면서 서두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한편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예, 양측의 발언이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재무장관이 한 표현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양국 간 논의의 초점이 균형 확대에 맞춰졌다는데 고무가 됐다. 교역을 제한하기보다 장려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아까 이야기에서 들었던 최선의 제안, 이게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좀 기대도 되고 우려도 좀 되는데 어떤 걸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네. 한번 이제 사실 이게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협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7월까지는 그러니까 상호관세 유예가 철폐되는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내용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방위비와 농산물 관련한 비관세 정책 철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 뭐 환율이라든가 관세 조치라든가 등등, 뭐 경제안보, 기술압력, 이걸로 압축했다는 정도, 그러니까 기틀을 다졌다는 정도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단 말이에요. 예. 최선의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협상에서는 주는 게 있어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상대가. 근데 상대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는 일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나오는 게 너무 많이 처음부터 카드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미국이 상당히 흥미있을 만한 카드 2가지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조선업 관련한 어떤 인력 지원이라든가 기술 협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이 LNG를 수출하는 에코하고 수출하는 사업에 이 투자를 하는 아시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무려 65조 원 가량 투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일찍 카드를 다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그 우려가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방위비 부분이랑 뭐 농산물 관련한 비관세 정책 철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게 언제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어서 직접 개입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뭐 올라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투트랙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협상했을 때 이미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를 이번 협상에서 너무 많이 줘버리면 그때 우리가 협상할 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관계자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더 알아서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전략을 짜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미국이 굉장히 빨리 협상을 종료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반감이 굉장히 세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거든요. 예. 이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번 협상에서는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손석구 평론가님. 네. 사실 방위비 인상,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관세랑 방위비 뭔가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애초부터의 생각은 이 통상 협상에 최대한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꺼내놓지 않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게 이제 우리의 전략이었고, 네. 이제 앞선 일본의 협상 전례를 봤었을 때는 혹시라도 이 방위비 분담금을 똑같이 이제 꺼내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의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앞서 허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빨리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미국 자체의 필요성이 반영된 전략의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예. 이 패키지 딜이라는, 그러니까 7월 안에 패키지 딜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여기 안에 넣어서 같이 딜을 거래를 취하자,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이건 우리의 바람대로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우리의 바람대로 된 거니까 조금 더 협상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협상의 자리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 한미 통상 협의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죠.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이 정 회장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선인이나 그 주변인들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미국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향후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과 네.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요 원래 친한 사이니까요. 네,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스스럼 없이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또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둘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깨동무한 사진만 봐도 되게 친해 보이는데요. 1박 2일 한국을 찾는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 재계 총수를 만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단독 대면 형식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도 회동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구 평론가님, 네. 이번에 과연 누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좀 얘기 네. 들으신 거 없나요? 저도 몇몇 개인 어떤 소식통들을 통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이게 철저히 보안 속에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죠. 이번 만남 자체가 정영진 회장이 재계 요청을 받아서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을 하는 거니까 목적은 되게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대로 뭐 10대 그룹 안에 있는 재계 총수들은 뭐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미국과 직접적인 어떤 비즈니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친밀하고 규모도 큰 상징성도 있는 그런 재계 총수. 예. 그럼 딱 예상해 볼 수 있는 4대 총수 안에서도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의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의외의 인물은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 이혜진 의장 예. 역시도 경영일선에 복귀를 한 뒤로 이번에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하는 거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가족을 항상 조력자로 두잖아요.
트럼프 집권일기 때는 장녀 이방카가 백악관 고문으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집권이기 때는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실세로 알려져 있고 부통령을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직접 소통하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계 총수들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요청사항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요. 트럼프 2028 굿즈가 출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인데 벌써 3선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면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의 출마냐. 왜냐하면 에릭 트럼프가 이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도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집안에서 케네디 집안처럼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집안으로, 왜냐하면 이미 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정치적인 자산을 계속해서 이 집안 전체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집안은 자신들의 사업을 정치와 굉장히 잘 결부시켜서 아주 적절하게 사업가 스타일로 활용하는 것도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 본인이 3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수정헌법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3선 출마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걸 개헌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전체 50개 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연방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하원 의원이 이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나리오가 뭐가 있냐면 이 헌법의 공백을 활용해서 출마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부통령으로 출마를 한 다음에 네. 당선인이 만약에 사퇴를 하면 승계해서 취임을 하는, 이거는 금지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방법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78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중에 80대가 됐는데 여러 가지 노령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손석구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지금까지 한미 관세 협상 소식 짚어봤습니다.